혹시 이런 상상 해보셨어요? 우리 아이를 위해서 정말 큰맘 먹고 드린 그 수십 권짜리 전집이요. 아, 네. 근데 실제로 아이가 막 너덜너덜해질 때까지 반복해서 읽는 책은 너댓 권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맞아요. 정말 손에 꼽죠. 여러분이 보내주신 자료 중 하나에 따르면 이게 꽤 흔한 일이래요. 나머지 90%의 책은 뭐랄까 사실상 아주 비싼 벽지 역할을 하고 있다는 거죠. 비싼 벽지요? 표현이 재밌네요. 오늘 우리가 함께 파고들 주제가 바로 이 지점에서 시작됩니다. 아이에게 최고의 독서 환경을 만들어주고 싶은데 과연 이 고가의 전집을 사주는 게 정답일까? 네. 이 질문에 대해서 아주 흥미로운 대안을 제시하는 자료들을 보내주셨어요. 네, 저도 읽어보면서 무릎을 팍 쳤습니다. 이게 단순히 전집이냐 단행보냐 이런 문제를 넘어서더라고요. 오, 어떤 점에서요? 불호의 역할, 그리고 아이의 독서 경험 자체를 어떻게 설계해야 하는지에 대한 깊은 통찰이 담겨 있었어요. 특히 국민도서관 책꽂이라는 구체적인 사례를 들었잖아요. 네네. 그걸로 3년간의 비용과 효용을 아주 냉정하게 비교 분석한 부분이 있었는데 와, 그 숫자가 정말 놀라웠어요. 맞아요. 그 숫자들이 정말 많은 걸 말해주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저희의 임무는 이 자료들을 탈탈 털어서 이 시대에 우리 아이의 독서 환경을 만들어주는 가장 현명하고 경제적인 방법은 무엇인지 그 본질을 한번 파헤쳐보는 겁니다. 좋습니다. 자, 그럼 어디서부터 시작해볼까요? 역시 전집 이야기부터 해야겠죠. 그게 순서일 것 같네요. 부모님들이 왜 그렇게 전집에 마음이 흔들리는 걸까요? 자료를 보니까 이 시기에 꼭 읽어야 할 필독서를 빠짐없이 갖춰줬다는 뭐랄까 일종의 심리적 안정감 때문인 것 같아요. 아, 그거죠. 내 아이 교육에 필요한 걸 완벽하게 준비했다는 그런 느낌이요. 그게 아주 핵심적인 지점이에요. 자료에서는 이걸 일종의 상품 중심적 양육 태도랑 연결해서 보더라고요. 상품 중심적이요? 네, 마치 좋은 유모차, 좋은 장난감을 사주는 것처럼 좋은 책 세트라는 상품을 구매함으로써 부모의 의무를 다했다는 만족감을 얻는 거죠. 아, 이해가 되네요. 하지만 그 만족감의 대가가 생각보다 훨씬 크다는 게 문제잖아요. 그렇죠. 바로 비용이죠. 자료에 나온 숫자를 보고 정말 깜짝 놀랐거든요. 인기 있는 아동 전집 한 세트가 보통 60만 원에서 100만 원을 그냥 훌쩍 넘어가잖아요. 훌쩍 넘죠. 근데 아이는 계속 크니까. 맞아요. 3, 4세용 샀다가 좀 크면 5, 6세용, 또 초등 저학년용 이렇게 몇 번만 바꿔줘도 3년 동안 책값으로 200만 원 이상 쓰는 게 순식간이라는 분석이 있더라고요. 그렇죠. 근데 더 흥미로운 건 그렇게 큰 비용을 지불하고 나서 부모님들이 느끼는 현실적인 후회예요. 어떤 후예요? 자료에 나온 부모님들의 목소리를 들어보면 거의 공통적이에요. 수십 권 중에 아이가 최애로 꼽는 책은 정말 몇 권 안 되고 네. 나머지는 그냥 예쁜 장식품처럼 책장에 꽂혀서 먼지만 쌓여간다는 거죠. 공간 차지하는 건 말할 것도 없고요. 근데 저는 이 부분이 되게 와닿았어요. 아이의 성장 속도나 취향 변화를 전집이 전혀 따라가지 못한다는 점이요. 아, 맞아요. 어제는 공룡에 빠졌다가 오늘은 갑자기 우주에 꽂히는 게 아이들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수십 권짜리 자연관찰 전집은 그런 변화에 대응해 줄 수가 없는 거죠. 맞아요. 고정된 선택지의 한계인 셈이죠. 심지어 어떤 전문가는 그 빽빽하게 꽂힌 책장이 아이에게 오히려 압박감을 줄 수도 있다고 지적해요. 압박감이요? 책이 많은데 왜요? 저걸 다 읽어야 한다는 의무감에 책 자체에 질려버릴 수도 있다는 거예요. 부모의 기대와는 전혀 다른 결과를 낳는 거죠. 와, 상품은 사줬지만 정작 아이의 경험은 놓치게 되는 역설이랄까요? 와. 상품은 샀지만 경험은 놓친다. 정말 날카로운 지적이네요. 자, 그럼 이렇게 비싸고 비효율적일 수 있는 전집 구매의 대안은 뭘까요? 네. 보내주신 자료에서 아주 구체적인 대안이랑 함께 놀라운 계산 결과를 제시했더라고요. 네, 바로 빌려 읽는 방식인데 그중에서도 국민도서관 책꽂이라는 온라인 공유 도서관 서비스를 기준으로 비용을 계산한 부분이 아주 인상적이었어요. 시스템이 어떻게 되는데요? 시스템이 아주 간단하더라고요. 기본적으로 책 대여료는 무료고요. 무료요. 네, 한 번에 최대 15권까지 60일 동안 빌릴 수 있고 필요하면 30일 연장도 가능해요. 이용자는 딱 하나, 책을 받고 돌려보내는 왕복 택배비만 내면 되는 구조예요. 아, 택배비만 내면 되는군요. 자, 그럼 계산을 한번 해보죠. 자료를 보니까 15권을 빌릴 때 왕복 택배비가 대략 15,000원 정도래요. 네, 그 정도 하죠.
이걸 2달에 한 번씩, 그러니까 1년에 6번 꾸준히 이용한다고 가정해 볼게요. 그럼 3년이면 총 18번을 빌리게 되는 거죠? 맞아요. 그럼 총 비용은 15,000원 곱하기 18회니까 잠깐만 27만 원. 이게 맞아요? 네, 맞습니다. 27만 원. 와, 3년 동안 27만 원으로 읽는 책이 총 몇 권이냐면 15권 곱하기 18회니까 270권. 와, 이게 말이 되나요? 그렇죠. 전집 한 세트 값도 안 되는 27만 원으로 3년 동안 270권의 다양한 책을 읽힐 수 있다는 계산이 나오네요. 그 숫자를 아까 말했던 전집 구매 비용 200만 원이랑 나란히 놓고 보면 이 선택이 갖는 의미가 훨씬 선명해지죠. 그러네요. 이게 단순히 돈을 아끼는 차원이 아니에요. 아이의 관심사가 바뀔 때마다 성장에 맞춰서 완전히 다른 새로운 책 270권을 유연하게 제공해 줄 수 있다는 거니까요. 아, 이건 전집이 절대 줄 수 없는 가치죠. 자료의 집안이 늘 깨끗하게 유지되는 건 덤이라고 쓰여 있는데 이것도 무시 못할 장점이고요. 맞아요. 그것도 중요하죠. 그런데 이쯤 와서 당연히 이런 질문이 나올 것 같아요. 저도 자료 읽으면서 바로 그 생각했거든요. 어떤 질문이요? 아니, 그냥 집 앞 동네 도서관 가면 완전 공짜잖아요. 굳이 택배를 내면서까지 빌려야 할 이유가 있을까요? 그게 바로 이 자료들이 육아의 현실을 정말 잘 짚어주고 있는 부분이에요. 아, 물론 동네 도서관은 정말 훌륭한 공간이죠. 커뮤니티의 중심이고 사서 선생님들의 추천도 받을 수 있고요. 자료에서도 도서관을 폄하하는 게 아니에요. 그럼요. 다만 어린아이를 키우는 특히 맞벌이 부모들이 겪는 아주 구체적인 마지막 1마일의 문제를 지적하고 있는 거죠. 마지막 1마일의 문제요. 그게 뭐죠?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겠어요? 네, 막상 아이를 데리고 도서관에 가보면 인기 있는 신간이나 시리즈는 늘 대출 중인 경우가 많고요. 아, 맞아요. 항상 그렇죠. 또 어린아이 데리고 외출하는 것 자체가 하나의 큰 프로젝트잖아요. 그렇죠. 쉼도 많고. 그런데 도서관 운영 시간은 보통 정해져 있고 퇴근하고 가면 문을 닫는 경우도 많고요. 결국 공짜라는 장점에도 불구하고 이 모든 과정을 헤쳐나갈 시간과 에너지의 장벽이 생각보다 높다는 거예요. 아, 완벽하게 이해했어요. 그러니까 이 온라인 대여 서비스는 바로 그 마지막 1마일, 즉 도서관까지 가고 책을 찾고 반납하는 그 모든 물리적인 수고를 택배라는 시스템으로 해결해 주는 거군요. 바로 그거죠. 편의성이 핵심인 거예요. 자료에 나온 표현이 재밌었는데 그 서비스 로고가 붙은 책 상자가 현관 앞에 도착하면 아이들이 마치 선물 상자를 받은 것처럼 신나서 달려든대요. 네, 그 순간 책 읽기는 숙제가 아니라 즐거운 이벤트가 되는 거죠. 바로 그겁니다. 독서 경험 자체를 다르게 디자인하는 거죠. 그렇군요. 그럼 이게 단순히 돈을 아끼고 편리하자는 것 이상의 의미가 있겠네요. 자료에서도 그 점을 계속 강조하고 있고요. 그럼요. 가장 큰 변화는 부모의 심리적 부담감이 사라진다는 점이에요. 심리적 부담감이요? 네. 이렇게 비싼 책을 사줬는데 왜 안 읽니? 이 많은 책을 대체 어디다 둬야 하지? 이런 걱정에서 완전히 해방되는 거예요. 아, 사실 이런 부모의 조바심이나 부담감은 자기도 모르게 아이에게 전달되거든요. 이거 비싼 거니까 무조건 읽어야 해라는 압박으로 작용할 수 있죠. 맞아요. 그런 압박이 느껴지는 순간 책은 재미가 없어지죠. 그렇죠. 그런데 빌려 읽는 방식에서는 그런 부담이 없어요. 아이가 어떤 책을 재미없어 하면 아, 이건 네 취향이 아니구나. 다음엔 다른 거 빌려보자 하고 가볍게 넘어갈 수 있는 거예요. 마음의 여유가 생기네요. 네. 이런 환경의 변화가 책 읽기를 의무가 아닌 순수한 즐거움으로 만들어주는 아주 중요한 열쇠가 된다고 자료는 분석하고 있어요. 상품 중심에서 과정 중심의 양역으로 전환되는 순간인 거죠. 과정 중심의 양육이요. 아이가 책을 읽는 그 과정 자체를 즐겁게 만들어준다는 의미군요. 아, 아이가 직접 책을 고르는 경험의 중요성에 대해서도 언급이 있었죠. 네, 아주 중요한 포인트예요. 전집은 사실상 어른이 정해준 목록을 수동적으로 받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건 수많은 책 목록을 스크롤하면서 아이가 엄마 나 이거 읽고 싶어 라고 스스로 선택하는 경험을 하게 되는 거죠. 아, 이 작은 선택의 경험들이 쌓여서 나중에 자기주도적 학습 능력의 중요한 밑거름이 된다는 분석이 설득력이 있었어요. 듣고 보니 그렇네요. 부모의 역할이 정답을 제공하는 사람에서 아이의 호기심을 지지하고 경험을 큐레이팅 해주는 사람으로 바뀌는 거예요. 부모의 역할이 제공자에서 큐레이터로 바뀐다. 와, 이 말 정말 멋진데요.
그럼 이 논의의 중심에 있는 국민도서관 책꽂이라는 서비스는 대체 어떤 방식으로 운영되길래 이게 가능한 건지 좀 더 들여다볼 필요가 있겠어요. 네. 2011년부터 운영됐다니 꽤 오래된 곳이던데요. 네, 운영 방식 자체가 꽤 독특하고 흥미로워요. 핵심은 공유와 보관 개념이에요. 공유와 보관이요? 예를 들어 제가 집에 안 읽는 책이 있다면 그걸 저렴한 비용으로 이 도서관에 맡겨서 보관할 수 있어요. 그럼 제 책은 공공의 자산이 돼서 다른 사람들이 빌려볼 수 있게 되고요. 오, 그 대가로 저 역시 다른 사람들이 맡겨놓은 20만 권이 넘는 책을 택배비만 내고 마음껏 빌려볼 수 있는 거죠. 내 책이 다른 사람에게 대출될 때마다 책 정가의 일정 비율이 저에게 크레딧으로 쌓여요. 크레딧이요? 네. 그리고 이 크레딧은 나중에 현금으로 바꿀 수도 있고요. 특히 신간일수록 적립 비율이 높아서 잘만 활용하면 책을 보관하면서 오히려 용돈벌이까지 할 수 있는 구조라고 해요. 책으로 돈까지 벌 수 있다니 정말 신기하네요. 그런데 이런 공유 시스템은 보통 책이 훼손되거나 분실되는 문제가 가장 큰 골칫거리 아닌가요? 맞아요.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장치가 아주 철저하더라고요. 자료를 보니 출고되는 모든 책을 비디오로 촬영해서 기록을 남긴대요. 아, 비디오로요? 네. 그리고 책이 반납되면 그 비디오랑 하나하나 비교 검수를 하고요. 만약 훼손이나 분실이 확인되면 빌려간 사람이 똑같은 새 책으로 보상해야 하는 아주 엄격한 정책을 가지고 있어요. 와, 굉장히 엄격하네요. 이건 공유경제 시스템의 고질적인 문제인 공유지의 비극을 막기 위한 아주 강력한 장치라고 볼 수 있죠. 신뢰를 구축하기 위한 노력이 엿보이네요. 물론 이런 엄격함이 3살짜리 아이가 책을 보다가 생긴 생활 흔적 같은 경우엔 좀 빡빡하게 느껴질 수도 있겠다는 생각도 들긴 하지만요. 그렇죠. 그런 부분은 있을 수 있겠지만 시스템 유지를 위해서는 꼭 필요한 부분이겠네요. 네. 오늘 우리가 살펴본 자료들을 쭉 종합해보면 결국 아이의 독서 환경을 만드는 데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소유가 아니라 경험이라는 결론에 이르게 되는 것 같아요. 경험이요. 네, 특히 독서 취향과 독서량이 폭발적으로 변하는 유아기에는 고정된 전집이라는 상품을 소유하게 하는 것보다 잘 만들어진 다양한 단행본을 폭넓게 경험하게 해주는 것이 훨씬 더 큰 가치를 지닐 수 있다는 거죠. 네. 어떤 책을 사줄까라는 고민을 넘어서 아이가 어떻게 하면 책과 즐겁고 행복한 관계를 맺게 할까라는 질문으로 우리를 이끌어주는 분석이었어요. 맞습니다. 책값 부담 없이, 공간 걱정 없이 아이가 주도적으로 마음껏 책의 세계를 탐험할 수 있는 환경. 어쩌면 그것이야말로 우리가 아이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독서 선물이 아닐까요? 맞습니다. 부모의 역할을 최고의 상품 공급자가 아니라 최고의 경험 큐레이터로 재정의하게 만드는 아주 의미 있는 자료들이었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자녀의 책장을 어떻게 채워야 할지 고민하는 분들께 조언 힌트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되네요. 우리 아이의 책장이 꼭 우리 집 방 한 구석에만 있어야 할까요? 어쩌면 우리 동네, 더 나아가 우리나라 전체가 우리 아이의 거대한 책장이 되어줄 수도 있지 않을까요?